안녕하세요. 저희 데이터 분석 중에서 머신러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 중에서 우리 딥러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뉴럴 네트워크.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그 단층 퍼셉트론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걸 다층 퍼셉트론, 그러니까 레이어를 두 개를 쌓았더니 해결이 되더라. 그 유명한 이제 XOR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이런 거죠. 이런 걸 응용하고 확대를 해보면 우리가 그 레이어를 여러 개 쌓음으로 해서 두 개가 있는 레이어를 여러 개가 쌓음으로 해서 기존에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하게 되었고, 그거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축 변환을 하는 거죠. X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X축, X1, X2, X3 이렇게 있던 축들을 G1, G2, G3 이런 식으로 새로운 축으로 계속 변환을 하면서 우리가 선을 잘 그을 수 있도록, 결국 우리가 앞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 머신러닝을 할 때 늘 이렇게 축이 있는데 데이터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잘 나눌 수 있는데, 이게 섞여 있으면, 이렇게 섞여 있으면 뭐 아무리 좋은 알고리즘을 써도 이걸 나눌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걸 어쩔 수 없이 못한다라고 했었는데, 딥러닝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나눌 수 없는 데이터들을 새로운 축에다가, 이게 X1, X2였으면 새로운 축으로 G1, G2라는 새로운 축에다 데이터를 다시 그려놓고 보니까 이제는 나눌 수 있겠네? 뭐 이런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이어 딥러닝 그림을 보면 늘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늘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안에 있는 이런 아이들을 히든 레이어라고 부르고, 처음에 들어가는 걸 인풋 레이어, 아웃풋 레이어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요게 들어가는 게 X1, X2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X10까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새로운 아이들이 바뀌는 거니까 이렇게 회기식 하나, 이렇게 회기식 하나. 그래서 요거 노드 하나당 회기식 하나씩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또 새로운 X가 돼서 또 요게 회기식 하나, 이런 식으로 계속 새로운 축을 만들어 가면서 여러 번 단계를 거치면서 축을 만들어서 결국 우리가 여기서 0과 1을 나눌 수 있게끔 좋은 축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데이터가 이렇게 섞여 있던 애들이 레이어를 계속 거치면서 결국은 동그라미와 세모가 이렇게 나눠지는 이 모양이 되는 거고, 그제서야 우리가 이렇게 선을 그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딥러닝의 기본적인 원리는 축 변환을 계속 진행을 해서 우리가 잘 나눌 수 있도록 데이터를 새롭게 뿌려보자,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어가 이렇게 넘어갈 때 그럼 축을 어떻게 변환할 것인가, 선을 어떻게 그을 것인가, 이거는 우리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가 스스로 학습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여기 중간에 있는 W들이 엄청 많죠? W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 W들을 결정하면 되는 거죠. 결국 이 많은 회기선을 다 찾는 겁니다. 회기선을 찾는다는 거는 이 W들을 결정하는 거죠. 결국 우리가 딥러닝에서 학습을 한다는 의미는 이 W들을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이 W들을 처음에 임의적인 값들을 그냥 넣습니다. 그냥 초기값을 다 넣어요. 그럼 선이 그냥 아무렇게나 그어지겠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쭉 다 예측을 해서 끝까지 가서 잘 맞췄니? 라고 해보는 거죠. 안 맞췄네? 그럼 다시 돌아와서 W들 조금씩 바꿔요. 조금씩 바꿔서 또 해보는 거죠. 이럴 때 조금씩 바꿀 때 W를 어떻게 조금씩 바꾸느냐? 전체 코스트 펑션이 작아지는 쪽으로 조금 바꾸는 거죠. 이때 이용하는 게 저희가 경사하강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딥러닝에서 많이 나온 함수들을 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쭉 한번 보면 많이 쓰는 게 손실함수, 코스트 펑션, 그다음에 활성화 함수, 액티베이션 펑션, 소프트맥스 함수 이렇게 나오고, 주로 딥러닝의 가장 중요한 알고리즘을 꼽아라 한다면 경사하강법, 그레디언트 디센트, 그다음에 5차 역전파라고 하는 백프로파게이션, 이렇게 그게 중요한 걸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요거를 순차적으로 저희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손실함수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여기에 보면 지금 요 노란 점들이 데이터입니다. 데이터인데 저희가 만약에 이런 회기식을 그었다. 그럼 요 빨간 아이들이 손실이죠. 에라. 이것들의 제곱의 합이 작아지는 쪽으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요 선은 요 빨간 요 선들이 굉장히 작아졌죠. 자, 요게 우리가 찾는 좋은 함수고, 요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함수를 C라는 함수로 표현을 했을 때 코스트 펑션이죠. 이 코스트 펑션이 가장 작아지는 이런 겁니다. 그럼 코스트 펑션을 어떻게 정할까?
이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코스트 펑션이라고 돼 있는데 요게 저희가 앞에서 봤던 그 그림입니다. 여기 지금 빨간 아이들이 다 데이터고 파란 선이 지금 우리가 최종적으로 찾은 선이고 요 점과 선의 차이, 요게 오차죠. 이 오차들을 다 제곱해서 더하겠다. 지금 이런 얘기죠. 이게 지금 이거는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어느 경우에 이렇게 하는 거죠? 리그레션 계열 알고리즘인 경우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수치를 예측하는 그런 경우에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보면 저희가 평균 제곱 오차라고 얘기를 하고 yi에서 y 햇의 i를 뺀다는 거는 y는 실제 값, y 햇은 저희가 예측한 값입니다. 그거를 다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개수만큼 나누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식을 통해서 저희가 그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원래 계산을 한다. 그런데 이거를 연립방정식을 풀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경사각법이라는 방법을 도입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거는 저희가 평균 제곱 오차는 수치를 예측하는 경우에 이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만약에 수치 예측이 아니라 그 범주를 예측하는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저 알고리즘을 저희가 쓸 수가 없습니다. 왜 못 쓰냐면 기본적으로 이거는 내가 예측한 값이 뭐 100인데 실제 값은 120이야. 그럼 이 차이를 20을 제곱한 거, 그 다음에 내가 원래 예측한 값은 뭐 90인데 실제 값은 뭐 80이었어. 그럼 이 차이 10의 제곱, 이걸 다 더하겠다는 얘기인데 우리 범주형은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이게 90인데 80이든 100인데 20이 이런 얘기가 아니라 1인데 0으로 맞췄냐? 0인데 0으로 맞췄냐? 몇 개 중에 몇 개 맞췄냐? 우리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트 펑션, 에러 펑션, 코스트 펑션, 목적 함수 여러 가지 의미로 불리는데 얘네들을 그 클래시피케이션일 경우에는 좀 다르게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다르게 정의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 요 원리는 뭐 다양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좀 보면 우리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걸 씁니다. 원래 엔트로피라는 말은 뭐 기본적으로 물리학에서 사용된 용어인데 그걸 가지고 정보학 쪽에서 또 다르게 정의를 해갖고 정보를 얼마나 담고 있느냐 이렇게도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통계학 쪽에서 볼 때는 결국에는 우리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 최대 우도법을 정의를 구하는데 그때 요게 0이냐 1이냐 둘 중에 하나를 지금 맞추는 거죠. 그래서 베르누이 분포 둘 중에 하나를 맞추는 베르누이 분포를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결국 요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요 개념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밑에 이렇게 보면 원래 최대 우도 추정이라는 게 이렇게 생겼는데 베르누이 분포를 적용을 해서 쭉 로그를 취한 걸 계산을 해보면 결국 얘가 나오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네, 앞에서도 우리가 했던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크로스 엔트로피가 좋은 코스트 펑션이냐? 그걸 한번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로스 엔트로피를 저희가 어떻게 정의를 했나?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트 펑션이 좋은 펑션이냐 아니냐라고 본다면 코스트 펑션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우리가 정답을 잘 맞추면 정답을 잘 맞췄다라고 하면 우리 이걸로 한번 볼까요? yi에서 yi 햇을 뺀 거에 제곱. 요걸 우리가 코스트 펑션으로 정의를 했었죠. 그 수치를 맞추는 게임에서는 물론 제곱해서 더하고 이런 거 다 뭐 이게 다 들어가는 거고 n분의 1 들어가고. 근데 결국에는 요 차이가 크냐 적으냐의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잘 맞췄어. 그런데 원래 값이 100이었는데 내가 100으로 잘 예측했어. 그럼 이 값은 0이 되는 거죠. 그리고 원래 값이 100이었는데 내가 정말 잘못 예측했어. 10으로. 그럼 얘는 90의 제곱이니까 9981에 8100이 됩니다. 그럼 결국 코스트 펑션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정답을 제대로 예측했다. 그러면 그 값이 작아져야 되고 정답을 오답으로 잘못 예측했다. 그러면 그 값이 커져야 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코스트 펑션이 하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트 펑션을 가장 작게 만드는 W들을 찾는다는 것은 정답을 잘 맞춘 아이들을 찾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코스트 펑션의 역할은 뭐냐면 정답일 경우에는 그 값이 작아지는 값이 되고 오답일 경우에는 값이 커지는 이런 값으로 되면 좋은 코스트 펑션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정답으로 잘 맞췄다 그러면 0이 되니까 작아졌고
만약에 정답이 아니고 오답으로 맞췄다. 그러면 8100이 되니까 굉장히 값이 커졌죠. 그래서 얘는 훌륭한 코스트 펑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범주형일 때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걸 쓴다고 했는데 크로스 엔트로피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마이너스를 붙인 이유는 작아지게끔 하기 위해서고 앞에 y하고 y 햇의 로그를 취한 걸 곱했어요. 여기에 y 곱하기 로그의 y 햇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텀을 보면 1-y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잘 볼게요. 1-y에 곱하기 로그의 1-y 햇 이렇게 지금 크게 코스트 펑션을 지금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조금 특별한 경우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뒤에 것까지 한번 같이 연결해서 볼게요. 제가 0과 1과 2를 예측하는 그런 함수다. 그런 그 네트워크이다. 그러면 얘를 코스트 펑션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보면 얘가 y하고 로그의 y 햇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요게 실제값이고 요거의 예측값이죠. 결국 뭐냐면 실제값과 예측값을 로그를 취한 걸 곱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0일 때 이렇고 1일 때 이렇고 2일 때 이렇고 따로따로죠. 그래서 이 전체가 다 잘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게 일반화시켜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반화시켜서 카테고리 분포일 때는 저희가 요거를 일반화시킨 게 있는데 요게 바로 일반화된 방법입니다. 여기 보시면 로그의 세타 k에 nk를 곱한 거를 다 더하고 있죠.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y에 하고 로그의 y 햇 이거를 곱한 값을 취하고 있죠. 근데 이거는 0에 관한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에 더하기 y에 그러니까 얘는 0에 관한 거. 얘는 0에 관한 거. 그래서 얘는 1에 관한 거 곱하기 로그의 y의 햇인데 1에 관한 거 더하기 y의 2에 관한 거 곱하기 로그의 y의 햇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내가 세 가지 클래스를 예측하고 싶으면 0에 관한 거 더하기 1에 관한 거 더하기 2에 관한 거 세 개를 다 더해놓고 전체가 가장 작아지는 값 이게 코스트 펑션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측하고 싶은 아이들을 각각 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굉장히 특이한 경우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물론 마이너스 붙어 있고요, 전체. 자, 요거를 빗대어 보면 얘는 y의 0에 관한 것, y 햇의 0에 관한 것, y1의 0에 관한 것, y 햇의 1에 관한 것 이렇게 따로따로 쓰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확률적으로 보면 만약에 0, 1, 2를 예측한다. 그러면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데 이게 아니고 0과 1 둘 중에 하나를 예측하는 게임이다. 이렇다고 한다면 y를 결정하면 하나는 1-y입니다. 하나는. 왜냐하면 내가 0과 1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0을 90%, 0.9로 예측했다. 그러면 1은 0.1이 되는 거죠. 0을 내가 0.8로 예측했다. 그러면 1은 자연적으로 0.2가 됩니다. 이게 만약에 3개라면 0과 1과 2를 3개 이상이라면 얘를 0.8로 예측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얘를 0.2라고 볼 수 없죠. 왜? 얘가 0.1이고 얘가 0.1이 될 수도 있고 0.1이고 예를 들어서 0.05고 0.9오고 이렇게 이거를 어떤 비율로 나누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0과 1 두 개밖에 없다. 0과 1 두 개밖에 없다. 그럼 얘가 0.8이라고 하는 순간 얘는 무조건 0.2로 정해집니다. 얘가 0.7이라고 하는 순간 얘는 무조건 0.3으로 정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y라고 본다면 얘는 무조건 1-y예요. 얘는 무조건. 이거는 언제만 그러냐면 둘 중에 하나만 할 때. 그래서 원래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y의 제로에 된 거 곱하기 로그 y 제로에 대한 햇 더하기 y 1에 관한 거 곱하기 로그 y 1에 관한 거 햇 더하기 y 2에 관한 거 로그 y 2에 관한 거 햇 이거를 다 더해줘야 돼요. 다 더해서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취해줘야 되는 이런 경우인데 특별히 1, 0, 1 두 가지만을 예측하는 경우에는 제가 이거를 y라고 놓으면 얘는 자동적으로 1-y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덱스를 0따로 1따로 쓸 필요 없이 그냥 하나의 y라고 쓰는 거예요.
y라고. 그러면 y 곱하기 로그 y의 햇이라고 하는 순간 얘는 자동적으로 y1이라고 할 필요가 없이 1-y가 되는 거죠. 1-y. 여기도 1-y. 잘 보면 요 자리에 요게 들어간 거고 요 자리에 요게 들어간 거죠. 왜? 언제 이렇다는 거죠? 둘 중에 하나일 때. 0과 1을 정하거나 1과 2를 정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때는 하나가 정해지면 나머지는 1-y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로스 엔트로피를 정할 때 이게 서메이션 기호가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잘 보세요. 여기에 보면 K가 1부터 라지 K 돼 있죠.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있는 그 K는 뭐냐면 요게 몇 개냐. 하나, 카테고리가 몇 개냐. 저기 같은 경우에는 K가 3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자, 요게 지금 요 서메이션 기호는 그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스트 펑션이라 그러면 원래 이런 경우로 보면은 Y 어떤 데이터 하나에 대해서는 하면 안 되죠. 데이터가 100개라면 데이터 100개에 대해서 다 해야 되잖아요. 앞에서 우리 코스트 펑션 요구할 때도 서메이션 i = 1부터 n까지 이렇게 했잖아요. 다 더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 전체는 요 전체는 데이터 하나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당연히 서메이션을 붙여줘야죠.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이렇게 돼야 되고 여기에 있는 i는 1부터 이 n은 뭐죠? 데이터의 개수만큼 들어갑니다. 이거하고 똑같이 생각해 보면 이거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 코스트 펑션을 일반화 시켜 볼게요. 얘는 특이한 경우고 두 개밖에 없는 경우고 실질적으로 코스트 펑션을 일반화 시키면 요거죠. 세 개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화 시키면 y의 k 곱하기 로그의 y의 k의 햇 요거를 어떻게 해야 되죠? k = 1부터 4k. 여기서 라지 k는 뭐죠? 카테고리 수. 내가 0, 1, 2를 예측할 거냐, 0, 1, 2, 3, 4를 예측할 거냐, 0과 1을 예측할 거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0과 1 두 개라면 K가 2라면 요걸로 고쳤을 수 있는 거죠. 따로따로 안 쓸 수 있죠. 1-y라고 할 수 있으니까. 자, 요거는 뭐에 관련된 거예요? 요거는 데이터 한 개에 대해서 쓴 코스트 펑션입니다. 그럼 실제 코스트 펑션은 데이터 한 개에서 쓰면 되나요? 아니죠. 이렇게 n개에 대해서 써야 되죠. 그래서 원래 일반화하면 여기에 i 이제 더 이상 i는 i 맞죠? i = 1부터 n까지 하나 더 붙여야 돼요. 그러면 여기 뭐 인덱스가 ik로 바뀌겠죠? 네. 이렇게. 그래서 요 n은 뭐죠? 요 n은 데이터의 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코스트 펑션을 얘기할 때는 서메이션 기호가 두 개 붙어야 돼요. 우리 그 수치 분석일 때는 하나 붙었죠. 그래서 y 빼기 y 햇의 제곱 이런 식으로 서메이션이 하나 붙었죠. 여기는 i = 1부터 n까지 yi 이런 식으로 늘 붙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카테고리일 경우에는 서메이션이 두 개 붙죠. 이 앞에 있는 i는 원래 우리가 데이터 n 이렇게 붙인 거고 이 뒤에 있는 i는 뭐죠? 카테고리의 개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요 k에 관련된 건 풀어서 쓴 거죠. 우리가 k 관련된 건 풀어서 쓴 거예요. 거기에 앞에다가 서메이션은 원래 하나 붙여야 됩니다. 지금 생략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데이터 수만큼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수치 분석일 때 수치를 맞추는 그런 리그레이션일 경우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yi에서 yi의 햇 이건 예측값입니다. 제곱을 한 다음에 다 더하죠. i = 1부터 데이터의 개수만큼 그리고 n분의 1로 나눠주는 이런 식으로 하고 카테고리 범주형을 맞추는 범주형일 때는 이거는 나눠지죠. 보통 우리가 y의 k라고 쓸게요. k 곱하기 로그의 y 햇의 k 두 개를 곱하고 여기에 k = 1부터 대문자 k까지 요때 요 k는 뭐냐면 범주형일 때 범주형 종류의 수 이렇게 얘기할까요? 카테고리 수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냥 쉽게 카테고리의 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하나 데이터 하나에 관련된 거니까 앞에 서메이션이 하나 더 붙어야 돼요. i = 1부터 n까지 이렇게 되고 ik 뭐 이런 식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코스트 펑션이고 특별히 우리가 0과 1을 나누는 0과 1을 나누는
그런 문제일 경우 굉장히 많이 쓰죠. 이게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럴 때는 이 부분을 풀었을 수 있어요. 어떻게? y에 곱하기 로그의 y 이렇게 쓴 다음에 뭘 더해주면 돼요? 이제는 y1 이렇게 안 쓰고 1-y. 왜냐하면 두 개이면 하나가 0.7이면 나머지는 0.3이기 때문에 1-y의 로그의 1-y의 햇 이렇게 풀었을 수 있죠? 요걸 풀어쓴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서메이션은 붙여야 되죠. 왜? 데이터의 수가 많아지니까.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이 코스트 펑션을 작아지는 게 좋은 거기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 붙어야 됩니다. 앞에 마이너스 기본적으로. 자, 요게 우리가 그 코스트 펑션을 정의하는 겁니다. 복잡하니까 보통 요것만 갖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코스트 펑션을 정의를 했어요, 저희가. 이렇게 코스트 펑션을 정의를 했는데, 자, 이게 어디에서부터 사실 나왔다 그랬죠? 우리 그 최대 우도법이라는 게 있는데, 최대 우도법 이걸로 만들 때 분포가 수치를 나타내는 맞추는 거는 분포가 정규 분포였어요. 정규 분포. 그래서 여기다 대놓고 계산을 하면 결국 요게 나오는 거고, 결과적으로 요게 나오는 거고, 만약에 베르누이 분포다. 베르누이 분포 둘 중에 하나 맞추는 그런 분포이다. 이걸 하면 요게 나옵니다. 그리고 카테고리 분포 이런 거 그걸 해서 계산을 하면 요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최대 우도법에서 출발해서 분포만 다른 걸 갖다가 계산하면 수학적으로 이렇게 나온다. 요렇게 우리가 크로스 엔트로피를 찾은 거고, 요런 아이들을 저희가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부릅니다.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부릅니다. 네. 그 다음에 그럼 크로스 엔트로피가 정말 제대로 된 I인가를 한번 검증을 해볼게요. 이렇게 있으면 로그 Y에 I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얘가 마이너스 붙어 있는 얘가 정말로 좋은 I인가? 1-y에 로그에 1-y에 햇. 자, 이렇게 되는데 이 코스트 펑션이 정말로 좋은 코스트 펑션인가? 그럼 이거는 정답을 맞힌 경우와 오답을 맞힌 경우를 따로따로 한번 보면 되겠죠? 정답일 때와 오답일 때를 따로따로 한번 보면 됩니다. 자, 정답을 한번 맞춰본 경우를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정답이 1이었어요. 1. 그러면 요 y값은 1입니다. y값은 1이죠. 근데 우리가 잘 맞췄어요. 잘 맞췄어. 그러면 y-햇이 거의 1이니까 0.9쯤 됐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로그 함수라는 게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로그 함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로그 함수. 그래서 여기가 1일 때 로그, 물론 이게 나중에 수학에서 우리가 얘기를 안 했었는데 로그라는 거는 밑에 베이스가 있는데 보통 베이스가 있는데 우리가 생략하면 이렇게 로그 10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 여기서는 ln이라는 걸 아마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베이스가 로그에 익스포넨셜로 생략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다 씁니다. 원래 예전에 수학에서 로그하고 베이스를 생략하면 10으로 가자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워낙 로그 2, 로그의 익스포넨셜, 베이스가 익스포넨셜인 걸 많이 써서 원래 요걸 줄임말로 할 때는 ln이라는 말을 썼었는데 요즘 그냥 저희 로그 하면 익스포넨셜을 베이스로 하는 그런 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베이스가 익스포넨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그 함수는 이렇게 생겼고 우리 뒤에 음수가 붙어 있기 때문에 정확히 얘기하면 일단 요거부터 한번 해보고 갈게요. 자, 그래서 만약에 요 y는 1과 0 둘 중에 하나입니다. y는 1과 0 둘 중에 하나죠. 근데 요 햇은 어떻게 되는 거죠? 햇은 우리가 학습 도중이니까 1과 0으로 나오지 않고 0부터 1 사이의 값으로 나와요. 그래서 0.9쯤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0.9면 굉장히 잘 예측한 거죠. 0.9면 굉장히 잘. 그럼 0.9면 이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잘못 예측했다. 그러면 아마 0.1쯤으로 예측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원래 답은 1인데 0.1로 예측했으면 잘못 예측한 거죠. 근데 로그 함수가 원래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얘가 1이면 0인 값을 갖고 이게 1보다 작아지는 값으로 갈수록 숫자가 점점 작아지다가 거의 0에 가까이 가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요. 이렇게 굉장히 작아지는 값으로 갑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0.9니까 거의 잘 예측한 거예요. 그러면 거의 1의 이 전체 값은 1 곱하기 로그의 0.9 거의 로그의 1쯤 되니까 거의 0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 값은 1 곱하기 0 해서 거의 0의 값이 된다 이거죠. 자, 그럼 뒤에 텀을 볼까요? 뒤에 텀. 얘는 1-1이니까 0이죠, 값이. 그래서 전체 값이 0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근데 거꾸로 만약에 잘못 예측했다. 0.1로 잘못 예측했다. 볼게요. 그러면 얘가 거의 여기 값이니까 거의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 값이 나와요. 그래서 1 곱하기 마이너스 무한대 하면 전체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잘 예측하면 0이 나왔고 잘못 예측하면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거를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죠. 그러니까 거꾸로라고 보시면 돼요. 뒤집어서 보시면 되니까 코스트 펑션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붙이면 이거 마이너스 0이나 플러스 0은 똑같고 여기 붙이면 무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면 사실은 이런 그래프로 보면 되는 거죠. 1일 때는 0, 그 다음에 1보다 작은 값으로 갈 때는 플러스 무한대로 가는 값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코스트 펑션을 봤더니 원래 정답이 1이었을 때 잘못 예측하면 플러스 무한대가 되고 잘 예측하면 0이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코스트 펑션에 우리 코스트 펑션하고 부합하죠. 정답을 잘 예측하면 0이 되고 잘못 예측하면 엄청 큰 값이 됩니다.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y 값은 1과 0 둘 중에 하나밖에 없죠. 만약에 이쪽이 0이었다. 그러면 얘가 1-0 돼서 얘가 1이 되는 거죠. 얘가 1이 됩니다. 그럼 로그에 1- 할 때 내가 제대로 예측했다. 그럼 0.1쯤 되겠죠. 그럼 1-0.1이니까 얘가 0.9가 되죠. 그럼 제대로 예측하면 이게 0의 값을 갖는 거고 만약에 잘못 예측했다. 그러면 여기가 0.9쯤 되겠죠. 1-0.9니까 얘가 값이 0.1쯤 될 거예요. 그러면 플러스 무한대가 됩니다. 그래서 값이 0일 때도 1일 때도 잘 예측하면 전체 값이 0이 되고 잘못 예측하면 플러스 무한대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코스트 펑션으로서 훌륭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스 엔트로피가 왜 범주형일 때 코스트 펑션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거고 여기에서 보시면 y는 0과 1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돼요. 1 아니면 0 둘 중에 하나입니다. 결정이 딱 돼 있는 값이죠. 정답은 0과 1밖에 없어요. 그러나 y햇은 어떻게 나와요? y햇은 0부터 1 사이의 값 이렇게 나오는 거죠. 0.1, 0.2, 0.3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 값 우리가 예측한 정답은 주어져 있죠. 정답은 주어져 있고 우리가 예측한 값이 어떤 값이냐에 따라서 전체 코스트 펑션이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는데 정답을 잘 예측하면 작아지게끔 돼 있고 잘못 예측하면 커지게끔 돼 있죠. 그래서 이 코스트 펑션은 그 크로스 엔트로피는 범주형을 맞추는 코스트 펑션으로서 적절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게 코스트 펑션에 대한 수학적인 얘기인데 이걸 저희가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여기 보시면 요거만 보시면 돼요. 자, 최대 우도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거야. 근데 베르누이 분포는 0과 1을 예측하는 분포입니다. 0과 1을 예측하는 분포에다가 넣고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이렇게 크로스 엔트로피가 나오네. 이렇게 된 거죠. 여기 n이 y라고 보시면 되고 n-n이 1-n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렇게 된다. 그리고 카테고리 분포는 0, 1, 2, 3 이렇게 여러 개를 예측하는 그런 경우에 그 분포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다 넣고 계산을 해봤더니 결국 요게 나오더라. 요게. 여기에서 K는 뭐냐면 카테고리의 개수입니다. 만약에 0과 1이면 1y와 y 1-y를 쓸 수 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서메이션 기호를 써야 된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수치를 맞추는 게임은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정규분포 함수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거를 집어넣고 계산을 하면 결국 두 개가 나오는데 좌항은 상수항입니다. 좌항은 다 상수로 돼 있어요. 자, 우항만 남았는데 우항이 x하고 뮤가 있는 얘죠. 그래서 얘는 결국에 xi 빼기 뮤의 전체의 제곱을 서메이션 닮아있죠. 앞에 시그마 제곱 이런 애들 다 상수입니다. 그래서 얘가 작아져야 전체가 작아지는 거죠. 결국 최소 제곱법 얘하고 같은 의미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트 펑션을 어떻게 정의하냐 요거를 좀 사실은 출발 자체는 우리가 구한 거는 굉장히 복잡하게 이렇게 수학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여기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 로그 함수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값이 1인 경우에는 이렇게 0인 경우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행렬로 한 번에 계산했어요. 행렬로 한 번에.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보시면 우리가 행렬이 얼마나 편리한가 이런 걸 보면 사실은 제가 yi 곱하기 로그의 yi의 헷 하고 음수 이렇게 썼었는데 이게 사실은 i가 원래는 서메이션 i 이꼴 1부터 n까지 이렇게 더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이것도 보면 이렇게 쓰면 돼요. y를 y1, y2, y3 쭉 쓰고 밑에는 로그 y1 헷, 로그 y2 헷 이렇게 쭉 쓰면 되죠. 이렇게 쓴 다음에 이거 내적하면 되죠. 그러면 얘하고 얘 곱한 거 이렇게 곱한 거 더하기 얘하고 얘 곱한 거 더하기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결국 얘도 그냥 벡터나 행렬로 한 번에 쓸 수 있죠. y라는 것과 내적 로그 y의 헷이라는 것 이거를 내적을 한 번에 하면 결국 이게 내부적으로 서메이션까지 다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계산을 할 때는 역시 이걸로 행렬이나 벡터를 쓸 수 있습니다. 굉장히 편리한 거죠. 서메이션을 안 쓰고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우리 코스트 펑션은 에라 펑션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수치를 맞추는 리그레션일 경우가 있고 범주를 맞추는 클래시피케이션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여기에는 최소제곱법 여기에는 크로스 엔트로피 이렇게 쓰는 거죠. 요거를 써보면 y에서 빼기 y 헷에 제곱을 한 거 다 더해서 전체를 n분의 1로 나눈 뭐 이런 거죠. 이게 코스트 펑션이죠. 크로스 엔트로피는 y에서 y하고 로그 y의 헷 요거를 i 더하기 1-y의 i 곱하기 로그의 1-y의 i의 헷 이렇게 되겠죠. 네. 그리고 요거를 음수를 붙이고 그 다음에 얘도 다 더해야죠. i 이꼴 1부터 n까지 앞에다가 음수 하나 붙여주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쓰고 만약에 이게 1과 0을 나눌 때는 이렇지만 얘는 1과 0을 얘기할 때는 이렇죠. 근데 만약에 이게 1과 0이 아니고 카테고리 일반화시킨다. 그럼 여기에다가 요 전체가 다시 서메이션으로 풀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굳이 써보자면 -i 이꼴 1부터 n까지 서메이션이 하나 더 있어야 돼요. k 이꼴 1부터 k까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로그가 아니라 y의 i, k의 값 곱하기 로그의 y의 i의 k의 헷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수치 맞힐 때는 이렇게 클래시피케이션일 때는 0과 1일 때는 이렇게 여러 개의 클래스일 때는 이렇게 사실 이거의 일반화가 이거기 때문에 사실 같은 표현입니다. 이건 하나 인덱스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많이 쓰죠. 그리고 해봤더니 정말로 정답일 경우에는 둘 다 얘도 그렇고 정답일 경우에는 코스트 펑션이 작아지고 오답일 경우에는 코스트 펑션이 전체적으로 커지더라. 그러니 얘도 둘 다 코스트 펑션으로서 적절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원래 코스트 펑션을 만든 건 최대 의도법을 이용해서 분포를 적용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네, 이렇게 나오더라. 이렇게 저희가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전부 다 어디에 관련된 거죠? 어디에 코스트 펑션 뭐하고 관련 있는 거예요? 학습 과정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학습 과정 말고 평가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평가는 전혀 다른 얘기죠. 평가는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우리 앞에서 봤던 accuracy, recall, precision 이런 거 얘기, F1 스코어 이런 얘기 했었어요. 여기에서는 RMSE, MAP 이런 얘기 했었고 자, 요거는 전부 다 코스트 펑션이라는 것 자체가 학습 과정에서 W를 특정하기 위해서 정하기 위한 방법이고 자, 학습 과정에서 W를 특정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아, 이거는 리그레이션 계열을 썼다는 거야. 리그레이션 계열일 때 이렇다는 거죠. 만약에 트리 계열이면 이런 얘기 전혀 안 하죠. 트리 계열에서는 W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트 펑션 얘기를 안 합니다. 이거는 학습 과정에서 W를 특정하는 방법이고
그거는 리그레이션일 때만 얘기를 하는 거다. 리그레이션일 때만 회귀 계열 알고리즘일 때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W를 특정하는 방법은 코스트 펑션을 최소로 만드는 거죠. 코스트 펑션을 최소로 만드는 기법이 뭐가 있죠? 경사하강법. W를 어떻게 정할까? 코스트 펑션을 최소로 만드는 W를 찾는 건데 그 방법이 뭐예요? 경사하강법을 쓴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흘러가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지금 딥러닝 하고 있잖아요. 딥러닝 하고 있는데 왜 딥러닝 하고 있는데 리그레이션 계열이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뭐라 그랬죠? 딥러닝은 회귀 분석의 조합이라고 했습니다. 딥러닝은 회귀 분석의 조합입니다. 이렇게 노드가 있으면 이렇게 해서 G1 만들고 이렇게 해서 G2 만들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이게 뭐죠? 회귀식입니다. 회귀식. 그래서 딥러닝은 사실은 회귀식을 여러 개를 만들어 갖고 그걸 조합을 한 거죠. 그러니 얘네들은 학습 과정에서 W를 특정해야 되고 W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경사하강법을 써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 딥러닝은 회귀식의 조합이니까. 결국 리그레이션 계열의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부 다 뭐에 관한 얘기? 학습 과정에 관한 얘기입니다. 평가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평가는 accuracy 뭐 이런 걸 쓰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코스트 펑션에 대해서 이렇게 쭉 좀 알아봤습니다. 네. 여기를 한 거죠. 지금 코스트 펑션. 네. 여기를 쭉 했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그 활성화 함수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그래요. 활성화 함수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네. 활성화 함수를 보겠습니다. 자, 활성화 함수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활성화 함수를 좀 찾아서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신경망에서 이렇게 중요한 함수들이 이렇게 있는데 활성화 함수, 여기 보면 활성화 함수에는 시그모이드 함수, 뭐 무슨 함수 이렇게 있는데 일단 활성화 함수가 어디에 쓰이는 거냐면 여기서 쓰이는 거예요. 자, 입력층에 우리 아까 집어넣었어요. 자, W들을 만들었어요. 그럼 여기에 Y 값이 G 값이 우리가 일단 나오죠. 근데 그걸 그냥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냥 사용하지 않냐면 우리 이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에 보면 y W1의 x1 더하기 b 이런 함수를 썼는데 이걸 그냥 사용하지 않고 이거를 g라고 얘기한 다음에 실제 y는 어떻게 하죠? 1 더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g 분의 1에다가 집어넣죠. 이걸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를 두 단계로 나눈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회귀식이 있으면 신경망이 있으면 얘로 이거를 회귀식을 쭉 만든다 그랬어요. 그러면 얘는 실제로 저희가 G1은 W1의 X1 더하기 W2의 X2 이렇게 만든다고 했어요. 지금 이렇게 만든다고 했는데 얘를 다시 이렇게 있으면 얘를 다시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죠. 요때 들어갈 때 그냥 요 G값을 그냥 넣는 게 아니라 한번 씌워서 넣어요. 어떤 함수에다 씌우냐면 익스포넨셜 그 시그모이드 함수 같은 아이들 있죠? 그런 아이들한테 씌워서 1 더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G를 집어넣고 이렇게. 그래서 요 함수가 요 결과로 요게 나오면 이거를 아웃풋을 그냥 보내지 않고 한번 씌워서 0부터 1 사이의 값으로 바꿔서 보냅니다. 다시 여기에서 우리가 회귀식으로 G값을 구하면 여기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무한대 값이 다 나오게 돼 있죠. 그걸 그냥 보내지 않고 이렇게 시그모이드 함수에다가 씌워가지고 0부터 1 사이의 값으로 바꿔서 이쪽 아웃풋 인풋으로 보냅니다. 계속 그런 거예요. 계속. 그래서 실제 구한 값을 다시 바꾸고 여기에 중간중간에 한번 함수들이 하나씩 들어갑니다. 이런 아이들을 저희가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불러요. 이거 왜 액티베이션이라고 펑션이라고 부르면 옛날에 이렇게 있을 때 값을 우리가 구한 게 만약에 뭐 10이 왔어요. 혹은 100이 됐어요. 혹은 20이 됐어요. 이럴 수 있죠. 근데 여기에 출력을 보낼 때 예전에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우리 퍼셉트론 같은 거 보면 여기가 0이나 1이나 둘 중에 하나를 보냈어요. 자, 여기를 0으로 보낸다는 건 무슨 뜻이죠? 여기 얘를 새로 썼을 때 W1의 X1 더하기 어쩌고저쩌고 할 때 이 X가 0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X가 0이 되면 이 텀이 필요 없다는 거죠. 결국 무슨 뜻이냐면 이 노드를 쓸까 말까
활성화할까? 0이면 죽은 거고 1이면 살아납니다. 그래서 살까 말까? 액티브 할까? 인액티브 할까? 이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얘를 여기서 여기를 바꿔주는 함수를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부릅니다. 인풋 값이 회기식으로 만든 값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거를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한번 처리를 해서 흘려보내는데 그 처리가 예전에는 0과 1 둘 중에 하나로 보냈어요. 그래서 0이면 인액티브, 1이면 액티브 이렇게 보낸 거죠. 지금은 0부터 1 사이의 값으로 그냥 보냅니다. 0점 몇몇 이렇게 해서 보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 인공신경망 얘기할 때 여기서 비슷한 유래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인간의 신경망하고 이게 구체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은 굉장히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게 신경망이 된 게 우리 신경도 이렇게 뉴런이 쭉 연결돼 있으면 이걸 다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걸 활성화시킬까 말까, 활성화시킬까 말까 이렇게 처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해서 이거를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불렀어요. 이 사이에 액티베이션 펑션을 넣어서 처리해서 흘려보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회기식으로 들어온 걸 한번 걸러서 보내는데 사실은 요거 정확히 얘기하면 로지스틱 회기 분석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로지스틱 회기 분석은 실제 들어온 값을 그냥 안 쓰고 그 시그모이드 함수에 한번 태워서 0과 1 사이의 값으로 바꿔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죠. 이미 우리가 액티베이션 펑션을 쓴 거예요. 여기서 로지스틱 펑션에서. 자, 그래서 이 그림을 잘 보면 입력이 이렇게 들어오면 은닉층이 여기에서 G1 값이 들어오죠. G2, G3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자, 들어온 걸 갖다가 그냥 이 다음 레이어의 아웃풋으로 쓰는 게 아니라 A1이라는 액티베이션 펑션을 거쳐서 0부터 1 사이의 값으로 바꾼 다음에 이쪽으로 다시 흘려보낸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저희가 액티베이션 펑션이다. 활성화 함수다.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액티베이션 펑션은 사실은 은닉층에서 쓰지만 출력층에서도 써요. 왜? 우리 출력층에서 시그모이드 함수 로지스틱 할 때 0과 1로 바꾸는 함수 썼었죠. 그래서 출력층에서도 여기서도 액티베이션 펑션을 씁니다. 근데 출력층에서 쓰는 액티베이션 펑션은 따로 좀 특이한 펑션을 따로 씁니다. 그거 소프트맥스라 그러는데 뒤에서 다시 볼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액티베이션 펑션은 각 레이어마다 다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액티베이션 펑션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 유명한 아이가 있죠. 우리 로지스틱에서 봤던 1 플러스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x 요거 시그모이드라 그래서 이렇게 생긴 함수였어요. 요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봤어요. 요걸 주로 많이 썼었는데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요거를 많이 잘 안 써요. 요걸 많이 안 쓰고 대신에 이거보다는 이 렐루 함수라는 Rectified Linear Unit이라는 렐루 함수를 쓰는데 렐루 함수의 특징은 어떻게 돼 있냐면 0보다 작으면 싹 다 0으로 보내고 0보다 큰 건 그 값 그대로 보내는, 그래서 0부터 1 사이의 값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보내는 함수를 씁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하이퍼퍼블릭 탄젠트라고 있는데 걔는 0부터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함수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의 함수가 액티베이션은 있고 아직도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네, 지금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원래 전통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건 이런 렐루 함수였는데 문제가 0보다 작은 값이 전부 다 0이 되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요거 리키렐루라고 살짝 누수된 거, 살짝 요렇게 요 점선으로 된 거, 요 바꾼 거, 요것도 많이 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그모이드를 왜 안 쓰고 렐루를 쓰느냐? 이게 시그모이드 좋아요. 굉장히 좋은 함수인데 안타깝게도 무슨 문제가 있냐면 얘는 한 번 미분하면 전체 값이 4분의 1로 줄어들어요. 한 번 미분하면 얘가 미분하면 시그마, 원래 시그마를 미분하면 시그마 곱하기 1 마이너스 시그마가 되거든요. 그래서 x 곱하기 1 마이너스 x, 이 전체의 가장 큰 값은 x가 언제 가장 커요? 2분의 1일 때 가장 큽니다. 2분의 1. 그럼 1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2분의 1 곱하면 4분의 1이 돼요. 그래서 얘는 결국 시그모이드는 한 번 미분할 때마다 맥시멈 값이 4분의 1로 축축 줄어들어요. 근데 우리 신경망에서는 이 레이어가 하나, 둘, 셋, 넷, 200개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미분을 앞에서 잠깐 연습을 했었는데 체인룰로 계속 받아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분한 값 곱하기 미분한 값 곱하기 미분한 값 이런 걸 계속 써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한 번 미분할 때마다 4분의 1로 줄어드니까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해서 한 10레이어만 10개도 필요 없죠. 한 10개, 뭐 5개? 5개 정도만 이렇게 넘어가도 이미 미분값이 0이 돼버리는 거예요. 미분값이 0이 돼버려요. 그럼 더 이상 우리가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레디언트 베니싱 이런 용어를 쓰고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딥러닝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요거를 베니싱 그레디언트를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장치들을 두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분을 여러 번 한 걸 곱해야 되는데 미분을 한 번 할 때마다 이렇게 작아지니 곱한 값은 너무 작아서 0에 근접해 버려서 더 이상 학습이 안 일어나는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그모이드를 못 쓰고 시그모이드 함수를 못 쓰고 렐루 함수를 쓰는 거죠. 얘는 여기가 그냥 x니까 미분하면 자기 자신이 됩니다. 네, 그래서 얘는 그래도 덜 적게 줄어들어서 렐루 함수를 많이 쓰고 요거에 대한 액티베이션 펑션에 대한 연구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정리 한번 해볼까요? 여기 보시면 요 그림을 보면 되죠. x가 들어가고 여기 G1을 만든 다음에 G1을 그냥 보내지 않고 액티베이션 펑션에 넣어서 숫자를 다른 값으로 바꿔서 다시 새로운 x 값으로 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바꿔주는 함수가 액티베이션 펑션이고 액티베이션 펑션에서 유명한 아이들은 우리가 앞에서 배운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에 썼던 시그모이드를 많이 썼고 근데 인공신경망에서는 층이 아무래도 여러 개 되다 보니까 이게 미분 곱하기 이렇게 너무 많이 곱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레디언트 값이 그냥 다 0으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니싱 그레디언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베니싱 그레디언트 프라블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시그모이드 함수를 못 씁니다. 시그모이드 함수는 이게 시그모이드 함수라고 했을 때 이걸 한 번 미분하게 되면 시그모이드 곱하기 1 시그모이드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가장 큰 값이라면 얘는 2분의 1밖에 없어요. 다른 값 어떤 값을 넣어도 다 이거보다 작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넣어볼까요? 이게 만약에 이게 시그모이드가 1이었다. 그럼 1 곱하기 1 0이니까 전체 값은 0이 됩니다. 이게 만약에 3분의 1이었다. 그럼 3분의 1 곱하기 1 3분의 1이죠. 1 3분의 1. 그러면은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죠, 지금. 그러면 얘는 3, 3, 9분의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해봐도 2분의 1일 때 1 2분의 1 2분의 1은 얘가 2분의 1이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하면 4분의 1이 됩니다. 이게 항상 가장 큰 값이에요. 어떤 값을 넣어도 4분의 1이 가장 큰 값이 나옵니다. 이게 시그모이드 함수의 특징이에요. 왜? 미분을 해보니까 이런 특징을 갖고 있더라. 자기 자신 곱하기 1 시그모이드 자기 자신 이런 특징을 갖고 있더라. 그래서 얘는 한 번 미분할 때마다 최대값이 4분의 1이라는 거예요. 더 작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대값이 4분의 1인 거예요. 그래서 점점 미분 한 번 할 때마다 굉장히 4분의 1씩 줄어들고 실제로 우리가 딥러닝에서는 레이어가 이렇게 여러 개 거치다 보니까 이 체인룰에 의해서 이거 미분값을 다 곱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해요. 그러다 보니까 값이 너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그모이드 함수를 실제 딥러닝, 요즘 현대의 딥러닝에서는 잘 안 쓰죠. 레이어가 몇 개 안 되면 괜찮은데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렐루가 스펠링이 어떻게 되죠? 렉티파이드죠. 렉티파이드. 어떤 거 요거만 소문자로 쓰고 요거만 대문자로 이렇게 씁니다. 렐루 함수. 렐루 함수의 특징은 0보다 큰 건 그냥 쓰고 0보다 작은 건 0으로 만든다. 근데 0으로 만들다 보니까 음수값은 그냥 다 0으로 똑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약간 정보의 소실이 있죠. 그래서 살짝 리키렐루 살짝 이렇게 쓴 것도 많이 쓴다. 그리고 하이퍼블릭 탄젠트 이것도 많이 쓰죠. 여기 보면 하이퍼블릭 탄젠트 얘도 많이 씁니다. 얘의 특징은 뭐냐면 시그모이드는 0과 1 사이의 값으로 나오는 반면에 얘는 -1과 1 사이의 값으로 나오는 이런 함수가 됩니다. 네, 이런 함수가 됩니다. 이런 아이들이 액티베이션 펑션, 히든 레이어에서 쓰는 액티베이션 펑션들 그리고 렐루 함수가 일반적으로 신경망에서는 딥러닝에서는 많이 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 저희가 여러 가지 함수들 중에서 액티베이션 펑션하고 로스 펑션, 코스트 펑션이죠. 요거 손실함수 두 개를 좀 알아봤고 다음 시간은 저희가 나머지 함수 소프트맥스하고 그다음에 경사강법, 오차역전파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